안녕하세요. 샬롯입니다. 오늘 준비한 신간소설 복길 잡화점은 한 남자의 사랑 이야기를 유쾌하게 담아낸 로맨틱 코미디 장르입니다. 모두를 웃고 울게 만든 대학로 인기 연극 복길 잡화점. 연하의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주기 위해 과거로 돌아가는 콩가루 가죽의 로맨틱 코미디. 지금 시작합니다. 경석은 1년 전 반말과 실랑이가 오고 가는 흥정 속에서 미제크림 하나 부탁해요 라는 연하의 말투에 심장이 두근거렸다.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에게 하대당하는 게 당연했던 시절이기에 경석으로서는 부탁한다는 말 한마디로 자판쟁이의 직업을 전문가로 만들어준 연하가 눈물나게 고마웠다. 성심을 다해 화장품을 추천하며 나눈 찰나의 시간이었지만 자신을 낮추지도 높이지도 않은 깔끔한 태도로 마주하는 연하를 보며 경석은 일생을 함께할 여자가 바로 이 사람임을 직감했다. 저 여자와 함께 조그만 가게를 열고 싶었다. 하여 오늘 천하의 김경석은 임연화에게 프로포즈를 하기로 결심. 굳센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건만 좀 전까지 함께했던 굳센 마음은 도망가고 쑥맥 겁쟁이만 들어차 있으니 미치고 한장할 노릇이다. 에라 모르겠다. 일단 저지르고 보자란 심정으로 흙바닥에 글씨를 쓰고 있는 그녀 옆자리에 바짝 앉고 본다. 경석씨, 지금 우리 엉덩이 닿았어요. 잠깐만,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저기서 말하면 되지 왜 바짝 붙어요. 사람들 보면 어쩌라고. 연아야, 일단 여기 내 손가락 좀 봐. 손가락은 왜요? 경석은 엄지손가락으로 자신의 볼을 긁어 병따는 소리를 내더니 미사일이 발사된 듯 검지손가락을 치켜들고 휘파람을 불기 시작한다. 뭐해요 지금? 쉿! 집중하고 손가락 끝을 잘 보라니까. 갸웃거리면서도 손가락 끝에 집중하던 연하는 문득 무언가가 자신의 가슴을 찌르고 있음을 느끼자 고개를 떨겨 내려다보니 하얀 브라우스 위로 봉긋하게 올라온 그녀의 가슴 위로 경석의 반대손 검지손가락이 푹 박혀있다. 엄마야! 연하의 몸서리에 손가락은 떨어졌지만 언제 발랐는지 검은색 구두약이 젖가슴 한가운데에 지장처럼 찍혀있고 가뜩이나 남자의 손이 자신의 가슴에 손을 댄 것도 처음인데 구두약까지 발라놓았으니 이게 웬 미친놈인가 싶은 연하의 눈에 화기가 이글거린다. 빡! 머리통을 맞은 경석의 두 눈에서 불이 번쩍인다. 어찌나 세게 맞았던지 까만 점들이 사방에 날아다니는데 그 속에서 살기를 내뿜는 연하를 보자 경석은 덜컥 겁부터 난다. 저렇게 화가 난 표정은 본 적도 없거니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이 빨개진 눈을 보니 정작 프로포즈는 꺼내보지도 못하고 끝날 듯 싶다. 잠시 경멸에 가득 찬 눈으로 경석을 바라보던 연하는 벌떡 일어나 정류장으로 향하고 경석은 본능적으로 막아서며 무릎을 꿇는다. 잘못했어. 비켜요. 내 말만 듣고 가. 듣고 싶지 않아요. 들어야 돼. 오늘 꼭 해야 된단 말이야. 연하는 잡힌 팔목을 뿌리친 뒤 경석을 피해 정류장으로 달려간다. 수수반대는 이별 직전의 상황에서도 아카시나무 밑에 놓아둔 자판부터 챙기러 간 경석은 뒤늦게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가지만 경석보다 먼저 도착한 버스가 멈춰 서자 두 다리에 힘이 쭉 빠진다. 먼지를 일으키며 떠나는 버스 공무니를 쳐다보며 경석은 허탈함에 돌멩이를 집어 던지는데 아야! 정류장 뒤쪽에서 숨어있던 연하가 돌에 맞은 다리를 부비며 모습을 드러내자 경석의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도
아차 싶은지 빠르게 달려가 살펴본다. 연하의 정강이에 시뻘건 핏물이 주룩 흘러내리자 경석은 세상이 무너지는 듯하다. 연하를 울린 것도 모자라 다리에 상처까지 내버리니 꼬여도 이렇게 꼬이나 싶은 생각에 자책하며 이마를 문지른다. 할 말 있다면서요. 그것까진 듣고 가려고요. 괜찮다는 듯 치마를 내려 상처를 가린 연하가 꼿꼿이 선 채 경석을 응시한다. 그래, 내가 오늘 꼭 할 말이 있었단 말이야. 분을 발라 눈물 자국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연하의 얼굴을 보자 경석의 눈이 흔들린다. 어서 해요. 다음 버스 오기 전까지. 나 군대 가. 귀신 잡는 해병대. 연하의 표정이 한순간 시무룩해지며 머리 위로는 거대한 물음표가 떠다닌다. 황당하면서도 어이가 없고 당황스러우면서도 덜컥 눈물부터 나는 온몸에 힘이 풀리며 가슴에 찍힌 구두약을 가리는 것도 잊은 채 경석의 말을 이해하려 하지만 그럴수록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린다. 언제 가는데요? 내일 아침. 빨리도 가네. 경석의 말에 연하는 어기 막힌 듯 말을 잇지 못한다. 가는 날까지 함께 보낼 시간이라도 헤아려 보려 했건만 그마저도 사라지자 녹아내린 아이스크림처럼 쉼없이 눈물만 흐른다. 경석은 애써 밝게 그리고 손끝이 떨리는 걸 감추며 연화 앞에 선 뒤 자판을 들어 보인다. 이것 좀 봐봐 연화야. 지금 이 자판이 나중에 이 동네에서 제일로 큰 잡화점이 될 거야. 니는 산수를 잘하니까 평생 내 옆에 딱 붙어서 주판만 만지면 돼. 거기 가면 죽는데요. 살아올지 죽을지도 모르면서. 무슨 말이 그래. 김경석은 입녀나 두고 절대 안 죽어. 아니 못 죽는다고. 다 필요 없으니까 가지 마요. 연하는 연신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으며 한숨 섞인 투정을 부려보고 경석은 차오르는 눈물을 거칠게 비벼댄 뒤 연하의 어깨를 세게 부여잡는다. 대답해. 기다릴 거지? 못하겠다면요. 그럼 내가 소문내야지. 김경석이 임연아 젖가슴에 도장을 콱 찍었다고. 손나팔을 만들며 내가 임연아 젖가슴 만졌다. 고래고래 소리치는 경석을 겨우 뜯어말린 연하가 못살겠다는 듯 주저앉는다. 말해. 기다린다고. 기다린 다음에 꼭 나랑 결혼할 거라고 약속해줘. 속상함에 자꾸만 흐르는 눈물을 훔치던 연하가 품에서 곱게 접혀있던 손수건을 꺼내 오랫동안 입을 맞춘다. 삼촌이 그랬어요. 여자 입술이 묻은 손수건만 있으면 총알도 피해간다고. 침을 꼴깍 삼키며 경석은 연하의 손수건을 보물처럼 받아든다. 세상 모든 것을 녹이려는 듯 벌벌 끓던 태양도 주황빛 수처럼 식어버린 저녁. 막차를 몰고 온 버스기사는 안 탈 거요? 를 외치다 먼지를 일으키며 떠나갔고 경석과 연하는 다시 뜨겁게 떠오르는 태양을 마주할 때까지 정류장과 아카시나무 사이를 수없이 걷고 또 걸었다. 훗날 이들이 기억하기로 기어이 작별의 순간이 찾아오자 우연하게도 그림자에 파묻힌 아카시나무 앞에 멈춰 섰는데 연하는 잔머리 좋은 경석이 발걸음을 조절한 것이라며 경석을 탓했고 그럴 때마다 경석은 자네야말로 거기서 눈을 감고 입술을 두꺼비처럼 내밀지 않았느냐며 첫 키스의 순서로 자존심을 부렸다. 어찌되었든 연하의 입술이 닿은 손수건 덕분인지 경석은 월남에서 살아 돌아왔고 연하는 긴 시간을 아카시나무처럼 우직하게 기다렸다. 성격이 급한 경석은
마지막 휴가를 나오는 날 아카시 나무 아래에서 다시 한번 연화에게 청혼을 했고, 연화는 그가 목숨을 건 전장 속에서도 자신만을 생각하며 만들었다던 탄피 반지를 받아주며 그와 일생을 함께하기로 결정했다. 경석의 바람대로 둘은 이듬해 여름 부부가 되었고 동네에 작은 잡화점을 열었다. 1977년 복길 잡화점으로 출발한 이곳은 마을의 대소사를 살뜰히 챙기는 주인 부부의 노력으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파는 것보다 퍼주는 게 많아 동네의 인심을 샀고, 깔끔 꼼꼼한 성격으로 질 좋은 제품만을 저렴하게 팔아 신뢰를 쌓았다. 부부의 정성에 감동한 이들은 아무리 멀고 급해도 잡화점을 찾아 의리를 지켰으며, 어느덧 2층짜리 잡화점이 되었음에도 부부의 초심은 한결같았다. 받은 만큼 베풀었고 베푼 만큼 성장했다. 이제는 200평 규모의 매장과 주차도 가능한 공터까지 마련된 지역 최대 규모의 할인마트로 자리매김했지만 행복은 여기까지. 길 건너 대형마트가 들어서자 주민들 사이에선 신바람이 불었고 복길 마트는 정리해고의 피바람이 불었다. 두 번째 사업이 망한 후 방황하던 복길은 어느 날 느닷없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마트를 물려달라 떼를 썼다. 그동안 관심도 없었던 마트 일에 갑자기 뛰어든다고 하니 터무니없다 생각한 아버지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듯 결국 한평생 키운 가게를 아들 손에 넘겨주었고, 반 어거지로 뜻을 이룬 복길은 세습 경영의 성공 사례를 자신하며 눈물까지 보였건만 포부와는 달리 시작부터 삐그덕댔다. 마트 직원과의 첫 상견례 날, 이까지 가게 사고 파는 단순한 사업 아니냐며 아빠보다 더 크고 대차게 키울 거란 출사표를 던져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건만,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장보러 온 아줌마들과 배추를 휘두르며 싸움을 벌였다. 어느 날엔 지게차 운전을 배우겠다며 설치다 간이 창고를 넘어뜨려 수백만 원어치 재고물품을 폐기처분해야 했고, 본인의 계산 실수로 장부에 펑크가 난 걸 애꿎은 직원에게 횡령으로 뒤집어 씌우려다 왕 사장에게 걸려 눈물 쏙 빠지게 혼이 났었다. 그렇게 밉상과 진상을 넘어 최대 빌런으로 발전하는 데까지 고작 1년. 복길의 입장에서도 뭐 하나 되는 게 없는지 그새 마트 운영에 마음이 떴고 2년 차부터는 못난 짓만 골라서 했다. 무슨 꿍꿍이인지는 몰라도 길 건너 대형마트가 생긴다는 소식에 누구보다 기뻐한 것은 복길이었다. 대형마트가 오픈하자 복길 마트는 이제 망했다 라는 말을 본인 입으로 떠들고 다녔다. 경영은 관심도 없는 대신 마트를 부수고 새로운 사업체를 차릴 생각만으로만 가득했다. 깊은 사이로 발전한 민정도 복길의 계획만큼은 결사 반대를 외치며 마음을 돌리기 위해 애를 썼건만, 복길은 만성적자를 명분으로 저번 주 기어이 정리해고를 실시했다. 복길 마트는 말이야, 사람으로 치면 100살도 넘게 산 거야. 망해도 호상이라고, 호상. 호상이라는 말에 그간 고분고분 들어주던 민정도 발끈하며 정색을 한다. 시장과 멀지 않은 주택골목, 얕은 담장을 따라 빗질이 새겨져 있는 파란색 철문 앞에 서면 장승같이 서 있는 아카시 나무가 보인다. 땅콩만한 집들이 다닥다닥 붙은 동네에서 무지막지하게 솟아버린 아카시 나무를 보며 사람들은 꼭 어린 왕자에 나오는 바오 밤나무처럼 동네를 삼킨 것 같다며 신기해했고, 이 거대한 나무의 밑동은 작은 화분처럼 생긴 기와집에 박혀 있는데 이곳이 바로 경석과 연화가 사는 나무네다. 거대한 아카시 나무를 품고 있다는 것 빼곤 노 부부가 사는 집이 그렇듯 쟁여놓은 잡동사니와 낡은 것들로만 이루어진 평범한 살림이지만, 부지런한 연화의 손길 덕에
집안 곳곳은 윤기가 어려 있고 따로 비어져 나온 부엌 또한 구식이지만 노부부가 살기엔 부족함이 없는 푸근한 고향집의 여운이 남아있다. 큰 거는 큰 것대로 맛이 있는 거고 작은 건 작은 대로 맛이 있는 거지. 멀리서부터 경석의 호통이 들려오자 부엌에서 호박을 썰던 연하는 도마 소리를 멈춘 뒤 마당으로 나가본다. 내가 저 자리에서만 40년을 했어. 지금도 복길이요 하면 택시 운전수가 내 가게 앞에 딱 내려준다고. 대문을 벌컥 열자 대청마루에서 빈 상을 닦고 있는 연하가 직선으로 보이고 연하를 보자 경석은 부하가 더 치밀어 오르는 듯 목소리가 한층 더 커지며 핏대를 세운다. 나라고 이게가 없었는 줄 알아? 어느 가게건 흥하고 망하는 건 내가 하기에 달렸다고. 이 자식이 말이야. 조금만 힘들어도 이 탓 저 탓. 아이고 탓할 곳 많아 좋겠다. 오늘은 또 무슨 일 때문에 뿔이 나셨을까? 쩌렁한 경석의 호통에 힘없는 연하의 목소리는 가볍게 묻혀버린다. 아침부터 어딜 가시나 했더니 또 가게에 가셨구만. 커다란 양은 냄비가 정중앙을 차지하는 것을 끝으로 잘 차려진 밥상을 받아들지만 경석은 밥투정 부리는 아이처럼 돌아앉는다. 이쯤 되면 신경질을 낼 법도 하지만 대단한 인내심의 연하는 경석의 화가 식길 기다리며 마른 반찬을 지적였다. 조반 자시면 화덩어리도 내려가요. 어째 당신은 젊을 때나 늙을 때나 기운이 펄펄 넘쳐요. 난 웃을 기운도 없구만. 도영이 엄마가 담근 된장을 줬는데 슴슴하니 잘 됐더라고요. 전복 넣고 끓였으니 고집 피우지 말고 한술 떠요. 옆에서 나도 좀 먹게. 아 싫어 치워. 안 먹어. 누가 밥 먹는데. 숟가락을 쥐어주려는 연하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자 날아간 숟가락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마당을 구른다. 연하는 눈썹을 찡그리며 경석을 노려보지만 입가에 미소는 희미하게 남아있다. 주워요 얼른. 경석은 숟가락을 줍는 대신 벗어던진 구두를 정리한다. 아까부터 안 먹는데도 자꾸 사람이. 주우세요. 화가 난 연하는 천하의 경석도 어쩌지 못한다. 졌다는 듯 맨발로 저벅저벅 숟가락을 주워오더니만 숟가락 끝으로 연하의 젖가슴을 푹 찌르는 것으로 자존심을 대신한다. 그제야 미소를 재차 꺼내며 마주 앉은 그녀. 지나온 세월만큼 백발에 주름진 노인이 되었건만 경석을 향해 짓는 미소만큼은 젊은 시절 그대로다. 아무리 봐도 자네가 너무 오냐오냐 키웠어. 그때 내 말 듣고 해병대 보냈음 저렇게 약해 빠진 소리는 안 했겠지. 다 큰 놈이 아직도 아빠가 뭐야 아빠가. 동치미를 한술 뜨던 연하가 느닷없이 웃음을 터뜨리자 경석의 한쪽 눈이 땡그레진다. 갑자기 그게 생각나서요. 당신 군대 첫 휴가 나왔을 때 가기 싫다고 엉엉 울었죠? 가는 날엔 오줌도 지려가지고 내가 오만 새벽에 군복 빨고 아이고. 아이고 참 사람이 그만 안 해? 알았어요 알았어. 하여간에 귀여워. 어여 드셔요. 한 번 터진 웃음을 참지 못하겠다는 듯 연하는 물을 핑계 삼아 부엌으로 들어간다. 경석은 눈을 한껏 부라린 뒤 냄비 뚜껑을 열어 된장국에 열을 식힌다. 전복이나 건질 겸 된장찌개 속을 뒤적이던 경석은 젓가락 사이로 잡은 것이 전복도 감자도 아닌 난생 처음 보는 것이기에 미간을 찌푸려 시력을 높여본다. 길고 납작한 데다 숫자까지 적혀있는 것. 이것은 아무리 봐도 TV 리모컨이라는 사실에 이게 뭐야? 혼란함에 정신이 아득해지고 마침 물쟁반을 들고 나온 연하는 벙찐 경석을 보자 또 무슨 잔소리를 쏟아낼까 눈치를 살피며 왜요? 간이 안 맞아? 톤을 높인 목소리로 경석을 향해 미안한 표정을 짓는다.
전복이 뜨거워서 그래요? 내가 시켜줄게 이리네요. 이봐. 경석이 집은 리모컨에서 된장 국물이 뚝뚝 떨어지자 그의 옷이 금세 젖어간다. 에이 참, 그걸 그렇게 들면 어째요. 국물 다 묻었네. 오늘따라 왜 이러실까? 연하가 다시 어기적대며 부엌으로 들어가자 경석은 뒤따라가 그녀를 훔쳐본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싱크대 위에서 우왕좌왕하던 연하는 봉지라면 하나를 들고 나와 횡주인 양 밥상에 떨어진 국물을 훔쳐내고 경석의 옷에 묻은 국물까지 라면 봉지로 닦으려는 그녀를 보며 눈가 주름이 꿈틀거린다. 사람이 그만 안 둬? 당신이야말로 그만 좀 해요. 하여간에 애들처럼 손이 간다니까. 경석은 실핏줄이 터진 것처럼 빨개진 눈으로 연하의 어깨를 잡고 흔든다. 이봐, 왜 이래? 아이 참, 아파요. 경석의 손을 뿌리치며 한 발 물러선 그녀는 잡힌 어깨가 아팠는지 어루만진다. 아유, 오늘은 정말 못 봐주겠네. 나 좀 누워있을 테니 드시든 말든 알아서 해요. 힘없이 방으로 들어가는 연하를 입이 떡 벌어진 채 쳐다보던 경석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통화 버튼을 누른다. 된장국에서 리모컨이 나왔어. 변명을 늘어놓던 복길은 경석의 뚱딴지 같은 소리에 또다시 민정을 쳐다보지만 웬만해선 왕 사장의 말을 찰떡같이 알아듣는 민정도 이건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너희 엄마가 끓인 된장국에서 리모컨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끓인 국에서 리모컨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 이놈아, 시간 없으니까 얼른 가서 평구 좀 데려와. 얼른 가서 평구 데려오라고. 더는 참지 못하겠다는 듯 빗자루까지 들며 쫓아내자 복길과 민정은 목을 움츠리며 황급히 대문을 나서면서도 소리에 뒷목을 잡아 끌고 나오는데 성공. 골목이 떠나가라 울어제끼는 소리의 절규가 아득해질 때까지 잠시 숨을 고르던 경석은 다시 한번 밥상 위를 확인해 본다. 이것이 왜 여기에 들어있을꼬? 리모컨을 향해 중얼대다 연하가 누워있는 안방 미닫이 문으로 다가간다. 그러곤 찌그덕 소리가 나지 않게 슬쩍 열어보는데 틈으로 보이는 연하의 얼굴은 예전 그대로며 새근새근 평온한 숨결이 틈새를 넘어 경석에게 전달되자 한결 마음이 놓인 듯 그가 다시 마루 끝에 걸쳐 앉는다. 저렇게 편히 자고 있는데 별거 아니겠지. 시래기가 나풀거리는 나무 기둥에 머리를 기대어 보니 안도가 한층 더해지며 잠이 쏟아진다. 이런 순간에도 잠이 쏟아지다니 새삼 늙어버린 육신이 원망스러우면서 연화에게도 괜시리 미안해지자 그는 잠이 깰 요량으로 아카시 나무를 둘러보기로 한다. 25년 전 버스 정류장 옆에 서 있던 이 나무를 연하는 제 것인 양 좋아했었다. 그래서 어느 날 도로 정비를 이유로 나무를 뽑아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한동안 침울해했다. 코 찔찔이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과의 추억, 경석과의 풋풋한 사랑까지 살아온 모든 날의 배경으로 늘 저 나무가 서 있었기에 저것이 함부로 뽑혀 쓰러진다면 자신의 모든 기억도 뜯겨나갈 것 같다고 했다. 그럴 때마다 경석은 청승 좀 떨지 말라며 유난히 아내에게 화를 냈지만 그럼에도 틈만 나면 청승을 떨고 있는 모습을 보자니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었다. 구청에 물어보니 저 큰 나무를 잘근잘근 잘라 폐기물 봉투에 버릴 거란다. 그렇게는 아니지. 방법이 잘못됐어. 자신도 모르게 흥분하여 그만 구청 직원에게 따지듯 한마디를 하고 돌아오는 동안에도 그는 적어도 저 나무는 그렇게 버려져선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가득했다. 이제는 연화가 아니더라도
경석 스스로 나무를 지키고 싶었다. 그렇게 몇 달간 복잡 다단한 절차를 밟고 이곳저곳 사정하여 비싼 값을 치르고 사온 나무였다. 그해 여름 연화와 경석은 땀을 뻘뻘 흘리며 손수 마당을 팠고 혹여 시들지 않을까 뿌리가 제대로 자리 잡을 때까지 노심초사 애를 썼다. 이들의 정성을 아는지 다음해 봄날 이들의 집 마당에는 하얀 꽃잎이 눈처럼 흩날렸고 온 동네에 깊고 그윽한 향을 뿜어댔다. 당장 이번부터 하는 게 좋겠네. 미닫이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평구의 목소리가 나지막이 들리자 경석의 몸이 움찔한다. 눈을 뜨자 진득한 눈곱이 거미줄처럼 늘어지고 퍼렇게 번해버린 마당 위엔 가로등이 켜져 있다. 대체 얼마나 잠을 잔 걸까? 헤아릴 새도 없이 금태 안경을 쓴 평구가 껑충한 키를 구부리며 안방에서 나온다. 줄줄이 사탕처럼 복길과 민정도 방에서 빠져나오는 걸 보는데 옆구리에서 뭔가 꿈틀댄다. 할부지 일어났어? 더 자고 싶다는 듯 품을 파고드는 소리의 머리를 쓰다듬는데 평구가 다가와 필승 경례를 붙인다. 어때? 저놈의 여편네 어디가 아픈지 들여다봤지? 평구는 월남에서 자신의 등을 지켜준 목숨 같은 전우였다. 수백일을 생사고락하며 누구보다 서로를 잘 알았고 그래서 눈빛만 보아도 경석은 알 수 있었다. 천성이 어려 속내를 감추지 못하는 평구는 답하기 어려울 때마다 저런 표정을 지었다. 자네 얼굴을 보니 많이 아픈가 보군. 민정아, 가서 옷가지 좀. 옷은 무슨 옷? 옷을 왜 챙겨? 경석은 평구와 대화를 하면서도 복길이 민정에게 속삭이는 것을 정확히 알아듣곤 나를 세운다. 듣기 힘든 내용일 것 같아 아드님께 먼저 설명을 했네만 자세한 얘기는 가서 함세. 평구가 끼어들며 경석을 안심시키려 하지만 경석은 평구의 팔을 치우며 여전히 날카롭다. 여기서 해. 내 마누라 일인데 어디가 아픈지 알고는 가야 할 거 아니야. 아빠, 일단은 평구 삼촌 병원에 가셔서 정밀 검사도 한번 받아보시고. 시끄러. 할 말 있으면 여기서 하라고. 경석의 고집을 모를 리 없기에 평구는 복귀를 뒤로 물린 뒤 금태 안경을 꺼내 쓴다. 이어 왕진 가방에서 빨갛게 체크된 몇몇 종이들을 꺼내 경석에게 건네주자 경석도 돋보기 안경을 가지고 쓰곤 세심하게 읽어보는데 저번 달에 찍은 MRI 결과도 그렇고 자네가 말한 증상이나 내 소견도 예상했겠지만 치매 증상이 시작된 것 같아. 치매라는 말에 경석은 눈을 질끈 감아버린다. 예상은 했지만 견딜기 힘들다는 듯 한참 후에야 눈치를 보듯 평구의 얼굴을 바라본다. 별거 아니로구만. 죽을 병은 아니잖아. 사정이 그렇게 좋진 않아. 악성이라 속도도 빠르고 그런 이유로 이상 증세도 훨씬 심하게 오는 것 같단 말이지. 검사를 더 해봐야 알겠지만. 그러니까 고칠 수 있단 소리야 없단 소리야.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기적이란 말도 존재하니까 있는 말 아니겠나. 어줍잖은 이루라는 걸 아는지 평구는 쓰고 있던 안경을 갠슬에 고쳐 쓴다. 기적, 기적이란 말을 되뇌이며 경석은 앞에 선 복귀를 바라본다. 바싹 마른 입술을 깨물고 있는 내 아들. 저놈이 경석에겐 첫 번째 기적이었다. 아빠, 이번 수속 다 밟았고 간단한 짐만 챙기면 돼요. 나머지는 저희가 챙겨갈게요. 눈이 퉁퉁 부어있는 김주임과 허리를 끊어안고 있는 손녀를 보며 경석은 곤란하다는 듯 고개를 가로젓는다. 안 가. 방법도 없는데 병원은 뭐하러 가? 이봐.
이런 종류의 병은 환자보다 지켜보는 가족들이 더 힘들어. 그러니까 나 편하자고 마누라를 병원에 가둬두잔 말이야 지금? 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도 중요하고 입원해서 상태를 좀 지켜보자는 거야. 경석과 평구의 언쟁이 오고 가는 와중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점점 짙게 퍼져나간다. 복길은 입을 막아보지만 주체할 수 없는 울먹거림이 터져나오고 그 바람에 경석과 평구를 포함한 모든 이들이 자신에게 집중하자 입을 막는 대신 아카시 나무를 힘껏 발로 차며 분노를 퍼뜨린다. 그만 좀 하세요. 아빠는 다 보셨잖아요. 내가 소리 엄마 보낼 때까지 얼마나 살았는지, 죽어가는 사람 보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알고나 이러는 거예요? 후레자식 만들지 말고 그냥 좀 가라면 가요. 어허, 자네 말이 너무 심하잖아. 말리는 평구를 뿌리치며 복길은 도망치듯 대문을 나선다. 몇 걸음 못 가 갑작스런 토악질에 덩어리를 쏟아내는 그의 입속으로 잊고 살았던 지독한 기억들이 섞여 후두둑 떨어진다. 두 번의 사업 실패와 아내의 불치병 선고. 6년 전 빈 링거병을 가지고 노는 소리를 얻고 돌아다니며 늘어나는 빚을 메워보려 했지만 그 사이 아내의 병원비는 그녀의 뱃속에 찬 복수처럼 부풀어 있었다. 그렇게 2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어느 곳 하나 망가지지 않은 곳 없는 몸을 이끌며 하루 수십 시간을 일하면서도 복길은 빌고 또 빌었다. 제발 아내만 살려달라고 예수든 부처든 신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에게 빌고 빌었건만 아내는 이름 모를 병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혼수 상태에서 더는 깨어나지 않았다. 또다시 2년이란 시간이 더해질 즈음 복길의 기도는 달라졌다. 제발 아내를 데려가 달라고. 예수인지 부처인지 아니면 또 다른 신이었는진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그의 기도를 누군가 들어주었고 며칠 지나지 않아 아내는 복길의 곁을 떠났다. 며느리가 흰색 항아리에 담기던 날에도 시아버지는 오지 않았다. 가게를 비우는 것이 탐탁지 않다는 이유로 아픈 내내 병문안 한 번 오지 않았던 사람이다. 그럼에도 아들은 원망하지 않았다.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들어보니 내가 좀 많이 아픈가 봐요. 복길이 대문을 박차고 나간 후 누구 하나 입을 떼지 못하던 차 연하가 정적을 깨며 방 안에서 나온다. 괜찮다는 듯 톤을 높여 수다를 떨어보지만 바르르 떨리는 입술 주변까지는 마음대로 안 되는 모양인지 웃는 얼굴이 꼭 우는 표정 같아 보인다. 그런 연하를 경석은 한 걸음에 다가가 자신의 뒤로 끌어당긴다. 늙으면 아픈 게 당연한 거지. 언제 자네가 안 아프다 한 적 있었어? 배고프다. 밥 먹자. 니들은 뭐더래? 집에들 안 가고. 연하를 가리고 막아서는 경석을 평구가 말려보지만 억세게 버티는 그의 힘에 키만 껑충한 평구가 이리저리 흔들린다. 그만 좀 하게. 이게 고집 부린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나. 자네야말로 나가란 소리 안 들리는 게야? 이러지 말고 병원에 가자니까. 나 놓으라고. 흥분한 경석이 대차게 밀어내는 바람에 평구는 저 멀리 담장에까지 밀려나가 텃밭에 나뒹군다. 민정의 비명에 담장 넘어 담배를 태우던 복길이 뛰어들어와 보니 흑투성이가 된 평구가 허리에 손을 댄 채 신음하고 있다. 아까부터 마당 한가운데 우뚝 선 채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있던 소리는 이내 해결책을 찾은 박사처럼 손가락을 부딪히며 딱 소리를 내고 어머 나 천재인가 봐를 남반하며 오두방정을 떤다. 김설이 가만 안 있어? 아버지야말로 딱 보면 몰라? 할부지가 할머니랑 같이 있고 싶은 거잖아.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오늘만 할부지랑 할머니가 같이 있게 해주면 되잖아, 응? 딱 오늘만. 조르듯 매달리는 소리를 보며 경석은 어지랬던 정신을 바로 잡으려는 듯 주위를 둘러본다. 흑투성이가 된 채 끙응대는 평구와 노려보고 있는 아들, 울고 있는 김주임까지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바라보며 차갑게 식은 이마를 짚는다.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네. 그렇다고 이렇게 당장 끌고 가는 건 너무하지 않나. 경석의 젖은 목소리에 복길은 고개를 돌려버린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조금만 시간을 줘, 응? 내가 이렇게 부탁을 할게. 주름진 손을 비비며 축 처진 눈꼬리를 보이자 평구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 듯 왕진 가방을 주워든다. 그래, 일단은 생각 좀 해봐. 우린 밖에서 기다림새. 아빠 성격 몰라서 그래요? 이대로 나가면 문 잠그고 안 열어줄 거 뻔한데. 복길씨, 그러지 말고 일단은 나가요. 왕 사장님도 생각이 있으시겠지. 난 할부지 편인 거 알지? 절대 할머니 놓치면 안 돼. 소리는 주름 가득한 경석의 볼에 뽀뽀를 한 뒤 대문을 닫는다. 그들이 나가자마자 귀뚜라미 소리가 정적의 빈자리를 채워간다. 늘 듣던 매미 소리도 저 멀리 버스가 지나가는 소리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제자리로 복귀하며 여느 때와 같은 보통의 밤을 만들어가자 차분해진 연하가 우두커니 서 있는 남편을 향해 먼저 입을 뗀다. 미안해요. 거 사람이 왜 이렇게 못났어? 다정하게 불렀건만 역시나 투박한 구박이 돌아오자 연하는 이래야 내 남편이지 하는 표정으로 늘 짓던 미소를 되찾는다. 어디가 아프면 진작에 말을 했어야지. 왜 평생을 고생해놓고 왜? 평소와 다른 점은 그의 굽고 푸석해진 등을 어루만지며 이별을 준비하는 것뿐. 그러고 보니 인연도 이별도 모두 이 아카시 나무 아래서였던 것 같아 그녀는 주마등을 돌아보듯 아카시 나무를 가만히 올려다본다. 거기 병원 시설이 그렇게 좋대요. 분수도 나오고 산속에 있어서 다람쥐에 토끼에 새들도 많고. 당신이나 나나 일평생 가게 안에서만 살았는데 언제 그런 구경 해보겠어. 거기 가서 산책도 하고 그러면 되지. 연하는 걸음을 옮겨 냉장고 문을 연 뒤 분주하게 창거리를 정리한다. 위 칸은 짠지, 김치, 젓갈이 있고요. 아래 칸엔 당신 좋아하는 밑반찬들을 넣어놨어요. 나 없다고 끼니 거르지 말고. 어느 정도 냉장고 안이 정리되자 이번엔 마당으로 문이 열리는 작은 방의 원목 서랍장으로 다가간다. 신혼 때 큰맘 먹고 산 이 집의 유일한 새 가구였지만 이제는 손잡이가 모두 떨어져 버렸다. 첫 번째 서랍이랑 두 번째 서랍에 당신 속옷이랑 갈아입을 옷들이 잔뜩 들어있어요. 그만 좀 해. 그깟 게 뭐가 중요하다고. 중요하죠. 이제 당신이 알아서 꺼내 입어야 하는데. 맨 아래 서랍을 열어보던 연하는 어머나! 탄성을 내며 무언가를 꺼내 보인다. 그 바람에 마당에 서 있던 경석도 돌아보는데 연하의 손에는 그 옛날 경석이 허구한 날 입고 다닌 빛바랜 교련복이 들려져 있었다. 이야, 이게 아직도 여기 있네. 헌 옷까지 진즉 버리지 뭐하라 쟁여나? 에이고, 이게 다 추억이겠거니 하고 넣어놨죠. 추억은 무슨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날 나이에. 이 교련복 당신 참 잘 어울렸는데 다른 건 다 잊어도 당신 이때 모습은 절대 못 잊어요 나는. 경석의 품에 안기듯 교련복을 얼굴에 묻어보곤 다시 잘 개어 서랍장에 넣어놓는다. 뒤이어 장롱을 열고 수십 년째 그이와 함께 누워왔던 이부자리를 펴려고 하자 새삼 이것도 마지막이란 생각에 연하는 고개를 숙여 울먹임을 삼킨다.
이내 아무렇지 않다는 듯 익숙한 손놀림으로 반듯하게 편뒤 접힌 곳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정성스레 다져놓곤 짐가방을 챙겨 들고서 경석을 바라본다. 갈게요. 마루 기둥을 잡고 선 경석은 연하를 쳐다보지도 못한 채 요지부동. 연하 역시 마음이 약해질까 도망치듯 신을 신고 마당을 나선다. 늘 들었던 연하의 걸음소리가 이토록 두렵게 들려오긴 처음이라 경석은 온몸의 피가 아래로 흐르는 듯한데 가는데 안 나와볼 거예요? 여전히 등을 쥐고 선 경석을 한동안 바라보다 이내 대문 손잡이를 잡는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연하는 한 번 더 새겨보려 돌아보는데 어느새 자신의 코앞까지 다가온 경석과 마주친다. 가지마. 아이처럼 끄끄대는 경석을 보자 연하의 입가로 옅은 미소가 피어오른다. 가야지요. 애들 밖에서 너무 기다린다. 나 없이 살 수 있겠어? 적응해야지요. 당신은 당신대로, 나는 나대로. 나는 못 살아. 둘이서 같이 보낸 세월만 50년이야. 그만해요. 이제 김경석이는 자네 없이 못 산다고. 그만하라니까. 가지마. 연하는 일그러지려는 얼굴에 힘을 주어 울음을 참아보지만 늘 단단했던 경석의 어깨가 온전히 무너져 내리자 그녀 또한 더는 참아낼 수 없다는 듯 비명 같은 울음을 터뜨린다. 여보, 어떡해. 나 무서워. 당신 얼굴, 내 새끼 전부 다 잊어버릴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워. 나 어떡해요? 나 이제 어떡해 여보. 우리 복끼리, 우리 소리 전부 기억 안 나면 나 어떡해 여보. 나 너무 무서워. 나 어떡해. 내가 있잖아 이 사람아. 경석은 이렇게 품에 안기길 바랐다. 그녀가 온전히 자신의 가슴에 안겨 기대어 주길 바랐다. 연하를 끌어안자 경석의 다리엔 다시 힘이 들어갔고 눈물도 멈췄다.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거대한 힘이 늙은 몸뚱어리를 휘감는 듯 했다. 더는 치매도 늙음도 죽음을 넘어 그 어느 것도 두렵고 무섭지 않았다. 그는 자지러지는 연하를 부여잡고 일으켜 세운다. 까먹어도 돼. 기억 못해도 돼. 이 김경석이 다 기억나게 해줄 테니까. 그 못된 병 내가 고쳐줄 테니까. 어디 가지 말고 내 옆에 있어. 내 옆에만. 다시금 단단해진 경석의 품에서 연하는 고개를 끄덕인다. 2023년 8월 8일 복길 잡화점. 혹독했던 지난 저녁의 피로감 때문인지 연하와 경석은 이른 밤부터 골아 떨어졌다. 눈을 감기 전까지도 경석은 연하를 품에 안은 채 달달거리는 선풍기 소리를 자전거처럼 들었건만 지금은 어쩐 일인지 혼자서 방 안을 차지한 채 드러누워 있다. 마침 빼꼼히 열린 문을 비집고 거실 불이 새어 들어오자 코를 골던 경석의 얼굴이 찡그려지고 이제 막 샤워를 마친 연하는 수건으로 머리를 돌돌 만 채 한밤중인 경석의 엉덩이를 요란하게 때린다. 이이가 늦장 부리는 걸 다 보네. 얼른 안 일어나요? 어제까지만 해도 얼굴에 대충 문지르던 스킨과 로션을 정성스레 펴바르며 어쩐지 젊은 여자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연하를 보자 경석은 이미 진득한 잠을 떨쳐낸 지 오래다. 이이가 오늘따라 늑장을 다 부리고 가게 문 안 열 거예요? 무슨 가게를 열어 이 시간에? 누운 지 1시간도 안 지났단 말이야. 계속해서 간드러지는 목소리를 내는 연하를 보자 경석은 기이함에 분노부터 치민다. 저희가 뭔 꿈을 꿨길래 아직도 정신이 없으실까? 당신 늦잠에 손님들 토큰도 못 사고 발 동동 구르면 어쩌려고 그래요?
빨랑 옷 안 입으실 거예요? 연하는 대래 정신 좀 차리라는 듯 바깥을 가리키며 따지고 든다. 계속되는 최근에 일단은 옷장으로 향하는 경석이지만 뭔가가 씌인 듯한 행동부터 오밤중에 대체 어딜 가라는 건지 머릿속이 복잡해지기만 하던 차 그녀가 치매라는 사실을 그새 잊었던 경석이 무릎을 치며 정신을 차린다. 그래, 이 고약한 병마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구나. 모시옷을 걸쳐 입고 거실로 나온 경석은 식탁을 닦고 있는 연하를 보자 숨이 턱 막히며 눈밑이 바르르 떨려온다. 이런 것이구나. 치매라는 병과 처음 마주하게 된 경석은 적의 동태를 살피듯 그녀를 기민하게 훑어내려간다. 연하가 입고 있는 저 옷, 낯설면서 낯익은 저 아이보리 원피스는 무엇일까? 집중할수록 바랬던 기억이 갓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처럼 선명하게 피어오른다. 그래, 저 옷은 소매와 치마 끝이 해져 보풀이 일어났지만 저 원피스는 소시적 연하가 즐겨 입었던 옷이었다. 지금 연하는 그때의 옷을 입고 새댁처럼 나풀대며 식탁을 닦고 아침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담 내 눈앞에 보이는 저 여자는 분명 오늘의 연하가 아니라 망할 놈의 병이 데려다 놓은 그때의 연하란 말이겠지. 마주치는 눈빛이. 처음으로 치매라는 병과 마주한 경석은 아무렇지 않은 척 바지를 추스르고 단추를 잠그고 있지만 속내는 당장이라도 주저앉아 울고 싶을 지경이다. 무엇이든 받아내리라 다짐했건만 기필코 무찔러야 할 적이 인고의 세월을 함께 보낸 동지의 얼굴을 하고 있으니 낯섦과 두려움이 동시에 급습하며 싸우기도 전에 전의를 상실한 폐잔병이 되고 말았다. 어지러움에 휘청이면서도 경석은 온 힘을 짜내어 연하에게 다가간다. 그러면서 다짐한다. 어떻게든 오늘의 연하를 찾아야 한다고. 얼굴에 뭐 묻었어요? 뭘 그리 빤히 봐? 아니, 저기 근데 말이야. 내가 요새 정신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이지? 연하는 인디언 부족처럼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기이한 춤을 추더니 경석을 덥석 끌어안으려는데 경석은 갑작스러운 행동이 두려워 그녀를 떨쳐내곤 방문 뒤로 숨어버린다. 갑자기 왜 저러는 걸까? 하는 의문을 풀기도 전 문틈으로 연하의 희번득한 눈과 마주치자 한기가 몸을 휘감는다. 이내 물소처럼 달려들어 경석을 또다시 끌어안자 디스크로 고생 중인 허리가 휘청이며 끙 신음이 흘러나오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연하는 경석의 얼굴 이쪽 저쪽에 뽀뽀를 해댈 뿐이다. 1978년 8월 8일 오늘이 내 생일이잖아요. 뭐? 1978년? 올해도 까먹었나 했네. 생일. 그래, 8월 8일은 아내 생일이다. 한데 오늘이 1978년이라 하면 무려 40년 전 아닌가. 지금 내 아내는 70 넘은 노인의 몸을 한 채 아이보리 원피스가 잘 어울리던 그때로 돌아가 버렸다. 그때와 다른 건 딱 하나. 젊을 때나 지금이나 늘 자기 기분을 감추고만 살았던 사람인데 지금은 온몸으로 표출하고 있다는 것. 이 또한 그놈의 병 때문이겠지만 신나서 방방 뛰는 연하를 보자 그때는 몰랐던 아내의 속마음을 보게 된 것 같아 눈자위가 뜨끈해진다. 그래, 오늘이 자네 생일이었어. 대문을 열고 나가면서도 78년 8월 8일을 되뇌이는 경석은 골목을 지나 한참을 걸어 어느 양옥집에 멈춰 선다.